안녕하세요. 부동산세법 김성래입니다. 자, 2024년 10월 26일 날 시행한 제35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16문항 중에 조세 총론서부터 지금 한번 OT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5회 기출문제는 조세 총론 첫 번째 문제 두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데 그것이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당황했고 시간 낭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평상시 시험에 비해서 지문이 길었다는 거. 자, 그러면 먼저 조세 총론 25번 들어갑니다.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 채권과 세금과 일반 저당권 등 채권의 우선순위 어떤 게 먼저냐. 그래서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피담보 채권인 저당권, 전세권 등은 등기한 날 기준이에요. 그 날짜가 어떤 게 더 빠르냐에 따라 선순위가 결정되는데 다만 피담보 채권의 등기가 먼저 됐어도 해당 자산에 부과된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1번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납부세금이에요. 그래서 신고납부세금은 무한날 신고한 날이다. 맞습니다. 그럼 고지서 나오는 부과징수 조세는 고지서 발송한 날, 그 신고납부세금은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이다. 그죠? 예, 다음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했어요. 신고납부죠. 예정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한 날이죠. 신고한 날 맞습니다. 신고한 날. 신고납부세금은 신고한 날. 고지서 나오는 건 고지서 발송한 날. 그러면 법정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어요. 그런 경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공증인의 또는 증명 등으로 인해서 증명한다. 이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에 확인이 되잖아요. 아니면 공증인으로부터 증명받았으면 그 날짜 인정되는 거죠. 등기한 날 인정됩니다. 맞고요.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세 체납한 거 없이 전세권 설정 등기된 요 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양도한 후에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는 기간에 그 주택에 대한 매각으로 매각 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 담보 채권에 우선한다. 틀렸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전 소유자의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 먼저 됐어요. 이게 더 빠르죠. 그리고 나서 매수한 자가 나중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득세 체납이 됐다. 그럼 소득세 체납된 것은요, 법정기일이 늦잖아요. 전세권보다 늦으니까 날짜가 뭐가 빨라요? 전세권이 빠르잖아요. 그럼 전세권이 먼저 가는데 당해세라면 당해세는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죠. 당해세라면 당해세가 우선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여기 전세권이 등기가 먼저 됐으니까 전세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전세담보채권 즉 전세권보다도 세금이 우선한다. 틀렸어요. 전세권이 우선합니다. 다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지방세 징수할 때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죠. 그래서 소액 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은 당해세보다도 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먼저다. 그래서 지방세에 우선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4번이 되고요. 난이도 면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26번 지방세 기본 법령 및 지방세 기본 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수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뭐죠?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자 부동산에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소멸시효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기본이 5년이에요. 그런데 국세의 경우는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이고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그럼 5억 원 미만이나 5천만 원 미만이라면 그때는 기본이 5년. 그래서 1번 가산세를 제외한 원래 국세가 10억 원이에요. 그럼 5억 원 이상이잖아요. 5억 이상이니까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이다. 10년. 또 가산세 제외하고 지방세가 체납된 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7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그래서 틀렸고,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 원 이상 그러면 5천만 원도 해당이 되잖아요. 5천만 원 이상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10년으로 되어 있다. 10년.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다음, 납세 의무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결정하는 경정이 뭐죠? 납세 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 안 했으면 조사한 금액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걸 결정 또는 수정하는 걸 경정이라고 하죠.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고지서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국세징수권에 행사할 수 있는 납세 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틀렸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인데 부족하게 신고했거나 신고한 금액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경정하죠. 그럴 때는 고지서 나와요. 그래서 납부 고지서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지서 나오니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다음 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럼 4번하고 5번이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취득세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정을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고 안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가산세 붙여서 뭐 나와요? 고지서 나와요. 그래서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있잖아요. 그 다음 날 결정이 된다. 그죠? 소멸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올바른 건 5번이 되고 4번은 틀렸다. 신고했다면 신고기한 다음 날이에요. 근데 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인데 고지서 나왔을 때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올바른 건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5회 시험에서는 25번 문제, 26번 문제가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러면 27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설명 옳은 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된 무슨 주택? 신탁주택의 경우는 누가 소유자냐? 맡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아니라 누구? 틀렸어요. 위탁자.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때 위탁자가 그 재산을 소유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죠? 예. 다음 2번. 그래서 틀렸고 2번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000분의 50을 적용한다. 틀렸죠. 법인 소유 주택은 2주택일 때는 1000분의 얼마? 27이에요. 1000분의 27. 그리고 3주택일 때는 1000분의 50. 그래서 1000분의 50이 아니라 1000분의 27, 2.7%. 3주택 이상일 때만 5%로 갑니다. 다음 3번. 거주자가 2023년서부터 보유하고 있는 3주택이에요. 그런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다. 그래서 3주택 중에서 2주택을, 2개의 주택을 2024년도 6월 17일 날 양도를 했어요. 그럼 3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6월 17일 날 양도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럼 결론은 현재 주택 몇 개 하나만 소유하고 있지만 재산세나 종부세는 1년 중에 6월 1일 기준이에요. 6월 1일. 그런데 얘는 6월 17일 날 양도했으니까 6월 1일자에는 주택이 3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2024년도 주택분 종부세 계산할 때는 3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왜? 6월 17일 날 주택을 팔았어요. 그래서 주택 3개 가지고 있다가 2개를 양도했으니까 1주택이 남았지만 그 기준은 재산세 종부세 기준은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럼 6월 1일 날에는 3주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한다. 맞고요. 4번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여러분 신탁주택,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소유자가, 맡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지. 틀렸죠. 그래서 누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체납을 했네. 그러면 위탁자 요것도 틀렸죠.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의 강제 징수, 압류 등을 하여도 부족하거나 납부할 세금에 미달한다. 그런 경우에는 신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위탁자가 못 낸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신탁 재산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위탁자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체납했고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를 하려고 해도 부족하거나 없다. 그럴 때는 신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그 신탁 재산을 가지고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가 못 낸 종부세나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 종부세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원래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을 부하고 공제한 금액에서 틀렸죠.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동명의 주택이면 각각 나눠서 각각 합계해서 얼마 9억을 부하라 초과. 그죠?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라 하면 12억인데 그것도 공동소유니까는요. 단독소유가 아니라 얼마? 9억이죠. 각각 합계액에서 9억을 공제하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부터 최고 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걸로. 그래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주택이니까, 그죠? 각각 주택으로 보니까 이때는 1주택이면 12억이죠. 12억을 공제하고 만약에 동일한 세대다 그러면 뭐 9억을 공제하겠죠.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3번이다. 여러분,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그럼 갑도 1세대 1주택, 을도 1세대 1주택인데 나눠라. 각각 합계액에서 1세대 1주택은 12억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걸로. 그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은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공시가격 합계가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틀렸어요. 5억이잖아요. 5억을 초과해야 돼. 5억은 초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어요. 5억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은 5억을 초과하는 자. 그럼 별도 합산은 사업용 토지 합산해서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 80억이니까 초과 안 했잖아요. 납세 의무 없어요. 그래서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3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할 때
재산세 규정하고 똑같아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종합합산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사업에 이용하는 거 별도 합산 토지, 요 두 가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틀렸어요. 왜? 요거 분리과세 대상 요거 없어야 돼요.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종합합산하고 별도 합산에 대해서만. 다음 4번.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여러분 종합합산은 공시가격 합계가 5억을 초과해야 되니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5억을 뭐합니까?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요 한도 내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부터, 다시 말하면 60%부터 100% 범위 안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00%로 되어 있죠. 2024년은 10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틀렸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럼 맞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하면 공시가격의 최소가 60%부터 최고는 100%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4년은 이 중에서 몇 프로? 100%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틀렸고, 5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이때 지방세법에 따라 100분의 50 가감 조정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증하거나 감한 그 세액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이를 뭐한다? 공제를 한다. 이것은 이중부가 피해가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으면 그거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는데, 이때 재산세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거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됐으면 그걸 적용하고 나온 그 세금을 여기서 공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는 5억을 초과해야 된다. 별도 합산은 80억.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부터 100% 범위 한도 내에서 적용하네요. 100분의 50이 한도가 아니라 60%부터 100% 범위 한도 내에서, 또는 그걸 뭐라고 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9번 취득세의 취득 당시 가액 그랬어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인데, 취득 당시 가액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있고, 시가로 보는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있고, 지방세법에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가격 시가 표준액,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셋 중에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러면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교환해주는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이에요. 시가 인정액과 또 넘겨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이죠. 중에서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금액으로 간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부동산과 부동산을 교환할 때는 이전해주는 부동산에 넘겨주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과 넘겨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간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 2번 상속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죠. 그래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무상 중에서도요, 상속은 시가 표준액이고 증여는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3번 대물 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는 대물 변제 금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이때 대물 변제 갚아야 될 채무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죠. 이때 대물 변제 금액이 이거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대물 변제 금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대물 변제 금액 말고 별도로 추가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대물 변제 금액에 뭐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습니다. 예, 제외한다 그게 아니라 뭐 포함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4번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누구예요? 개인.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틀렸고 다음 5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는 취득 당시 가액에 포함한다. 틀렸어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세 가지는 중요하죠. 뭐 건설 자금에 충당한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 두 번째 할부이자 연체료, 세 번째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는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2번이 됩니다. 그죠?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은 시가 표준액, 증여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액 이렇게 갑니다. 예. 자, 다음 이번에는 지방세 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러면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런 데가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지 마.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은 우리도 과세합니다.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미국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에서 취득한 거 우리도 부과하겠다, 과세하겠다.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부과한다 맞습니다. 다음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보였어요. 증가한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간주 취득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다음 국가의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았다, 넘겨받았다. 여러분 조건 없이 증여를 해야 돼. 근데 증여를 하고 기부를 하는데 대신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국가한테 기부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권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반대급부를 받았다면 그건 세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대가를 무상으로 넘겨받았으니까 과세를 한다. 과세요. 다음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무하는 거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인데 1년을 무하면 초과하면 그건 과세를 한다. 맞죠? 또 신탁법에 신탁재산으로 신탁 등기된 것만 신탁재산인데 이때 신탁재산의 취득 중에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산은 신탁법이 아니라 주택법이에요. 이것은 취득세 부과합니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소유권 이전은 거래로 보지 않아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주택법의 주택조합은요 신탁재산이 아니라 이건 조합이 주택을 취득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과 주택조합의 취득은 과세한다. 누가 취득세 내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내고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건 주택조합의 이름으로 취득세를 내죠. 어쨌든 조합원이 내든 조합이 내든
주택조합에 대한 건 과세입니다. 신탁재산이 아니다. 부과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예. 다음 30일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이나 지방세 관계법상 특례나 감면 고려하지 말아라. 지금 무슨 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면 상속받았어요. 농지를 상속받았으면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니면 1000분의 28. 그런데 지금 농지잖아요. 1000분의 얼마? 23. 맞습니다. 농지 외 부동산은 1000분의 28. 예, 다음 법인 합병이에요. 법인 합병으로 농지 외 토지를 취득했다. 법인 합병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유상승계 취득으로 취득의 세율로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죠. 법률에.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유상승계 취득 세율을 적용하라. 유상 매매잖아요. 1000분의 얼마? 40. 맞죠? 농지 말고 부동산 맞습니다. 그럼 공유물 분할하면 1000분의 얼마? 23 틀렸고, 그리고 매매로 인한 농지 취득의 경우는 1000분의, 여러분 매매로 농지 말고 매매로 토지를 취득하면 1000분의 40이에요. 그죠? 1000분의 40.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기억하고 니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세 법령상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업소득에는 대표적으로 매매업도 있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도 있고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임대사업에 대해서 주로 물어본다고 그랬죠. 자, 1번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누구?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사람을 포함을 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에 항상 확정짓고는 다음 연도에,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며칠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뭐를 하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다음 공장재단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하나의 부동산을 대여한 걸로 보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이 된다. 다음 3번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그러면 주택 임대업이 아닌 상가 등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공제한다. 틀렸어요. 주거용 건물 임대, 주택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공제하는데, 주택이 아닌, 주거용 건물이 아닌 일반 상가 등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내년에 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거기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틀렸고 공제할 수 없다. 그죠? 예,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임대사업 소득에서 제외하고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일시적이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가지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이란 말이 없으면 임대사업이에요. 그러나 공익사업에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나오면 임대업의 소득에서 뭐한다? 제외. 틀렸어요.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에서 제외한다.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사업에는 사업의 종류가 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조업도 있고 유통업도 있고 임대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사업에 발생한 소득이 사업자의 소득에, 사업소득에 들어갔다면 소득별로 따로따로 회계 처리하는 거 별도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 따로, 뭐 제조업에 대한 사업하는 거 따로, 이렇게 소득별로. 그래서 여기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다, 아니죠. 소득별로 각각 구분해서 따로따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라, 틀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올바른 건 1번이 됩니다. 확정신고. 다음.